시간이 흐른다고 다들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시계가 고장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그 느낌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그 감각, 지금 이 순간에도 등 뒤에서 뭔가가 스르륵 밀려나가고 있다는 그 확실한 느낌. 그 느낌이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손목시계를 예전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기 어려워지실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따뜻한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그림 하나를 아주 선명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강물 같은 것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뗏목 하나에 올라타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미 지나온 물길이 있어요. 그게 과거입니다. 앞쪽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구비가 있습니다. 그게 미래죠. 그리고 강물은 우리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등을 떠밉니다. 째깍째깍, 째깍째깍.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뗏목은 앞으로 갑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셨다고 해봅시다. 눈을 뜨고 시계를 봤는데 이미 8시 40분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왜 철렁할까요? 시간이 나를 두고 먼저 가버렸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강물은 흘렀고 나는 그 강물에서 잠시 눈을 뗐다가 저 아래로 떠내려온 겁니다. 이 감각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이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몸에 새겨진 감각입니다. 겨울 저녁에 붕어빵 파는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신다고 해볼까요? 아주머니가 반죽을 국자로 딱 부어서 틀에 넣습니다. 팥을 쏙 얹고 뚜껑을 덮고 틀을 휙 뒤집어요. 그리고 잠시 기다립니다. 조금 있으면 노릇노릇한 붕어빵 하나가 나오지요. 자, 이 장면 안에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있다고 느낍니다. 반죽이 붕어빵이 되기까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여기서 시간을 빼면 붕어빵은 영원히 반죽인 채로 남아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주 실체적인 무언가로 여깁니다. 붕어빵을 익히는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존재로요. 여기까지 다들 끄덕이고 계시죠? 저도 끄덕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그림 중에 가장 우아하고 가장 시적인 그림이에요. 시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 그림 하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흐르는 강물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짙대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파인만이라면 반드시 던졌을 질문이에요. 파인만은 남들이 다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문장 앞에서 혼자 삐딱하게 앉아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자, 시간이 흐른다고 하셨죠. 흐른다는 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인다면 속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 시간은 얼마나 빨리 흐르나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잠깐 멍해지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1초에 1초씩 흐르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순간에 문장이 무너집니다. 들어보세요. 속도라는 게 뭡니까?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달린다. 이 말은 1시간에 60km를 간다는 뜻입니다. 위에는 거리가 있고 아래에는 시간이 있어요. 강물이 초속 2m로 흐른다. 위에는 강물이 움직인 거리, 아래에는 시간. 붕어빵이 3분에 하나씩 나온다. 위에는 붕어빵 개수, 아래에는 시간. 아시겠나요? 세상 모든 속도는 반드시 이 구조입니다. 무언가가 시간당 얼마만큼.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말하려는 순간 위에도 시간이 들어가고 아래에도 시간이 들어갑니다. 1초당 1초. 이걸 계산하면 그냥 1입니다. 아무 정보도 없어요. 이건 속도가 아니라 동어 반복입니다. 붕어빵 한 개는 붕어빵 한 개다 라고 말한 거나 똑같아요. 참인 문장이지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문장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강물이 흐른다고 할 때 우리는 강물이 무엇에 대해 움직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강둑이죠. 강둑은 가만히 있고 물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흐른다는 말이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른다고 할 때
시간은 무엇에 대해 움직입니까? 시간의 강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여기에 답하려면 시간 바깥에 또 다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이 그 바깥 시간에 대해 1초에 1초씩 흐른다고 말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바깥 시간은 또 얼마나 빨리 흐릅니까? 그것도 그 바깥의 바깥 시간에 대해서요? 이렇게 무한히 계속됩니다. 끝이 없어요. 뚝 끊어낼 지점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그 문장이 물리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말한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과 오늘 날짜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어요. 다만 그 거리 위를 무언가가 미끄러져 가고 있다는 그림, 바로 그 그림의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강물로 그릴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강물을 바라보는 강둑 위에 관찰자를 하나 그려 넣었어요. 강물을 보려면 강 밖에 서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밖에 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우리는 강물 속에 젖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물이 흐르는 걸 봤다고 말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파인만은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시간이 흐른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려받은 이야기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관찰한 증거만 대보세요. 아마 시계를 가리키실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손목 시계나 휴대폰 화면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진지하게요. 여러분은 시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바늘입니다. 금속으로 된 작대기 하나가 원판 위에서 위치를 바꾸고 있어요. 디지털 시계라면 액정 속의 검은 점들이 배열을 바꾸고 있는 거고요. 손목 시계 안에는 태엽이 스르륵 풀리고 있거나 아주 작은 수정 조각이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인류가 시간을 재기 위해 만든 모든 장치를 떠올려 봅시다. 해시계는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봅니다. 모래시계는 모래알이 떨어지는 걸 봅니다. 물시계는 물이 새는 걸 보고요. 진자시계는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봅니다. 원자시계는 세슘 원자가 아주 규칙적으로 떠는 횟수를 셉니다. 붕어빵 아주머니는 반죽색이 변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심장이 쿵쿵 뛰는 걸 세지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가 위치를 바꾸는 걸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측정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변화의 횟수를 세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잘 작동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주에서 모든 것을 걷어내겠습니다. 은하도 별도 붕어빵도 원자 하나까지 전부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벽한 어둠. 그 어둠 속에서 100만 년이 지난 것과 1초가 지난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볼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차이 자체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셀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지금쯤 속이 좀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발밑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기분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견뎌주세요. 이 불편함 끝에 아주 근사한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요.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빛을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망막의 세포가 광자에 반응해요. 귀는 공기의 떨림을 받습니다. 고막이 펄떡펄떡 떨리지요. 코는 분자를 받고 혀는 화학 물질을 받고 피부는 압력과 온도를 받습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이렇게 전부 물리적인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장치예요. 하나하나 다 대응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받는 기관은요? 없습니다. 흐름 수용체 같은 건 인체 어디에도 없어요. 해부해 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확신하는 그 감각, 평생 단 1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그 감각에는 대응하는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받은 적 없는 신호를 평생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큰 그림 하나를 꺼내 놓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내내 계속 돌아올 그림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영화관에 앉아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요즘은 다 디지털이지만 옛날 방식으로 갑시다. 뒤쪽 영사실에 커다란 필름릴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필름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영화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주인공이 태어나는 프레임도 죽는 프레임도 전부 이미 인쇄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이 아직 못 봤을 뿐이지 결말은 이미 그 릴 안에 물리적으로 존재합니다. 필름을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자로 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스크린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저건 뭡니까? 저건 영사기의 불빛입니다. 램프에서 나온 빗줄기가 필름의 한 프레임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쏟아지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필름은 아무 데도 안 갑니다. 필름은 그냥 필름입니다. 움직이는 건 빛이 어디를 비추느냐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뼈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는 필름 릴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그 위를 지나가는 불빛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쓰면 아까 그 무너진 문장이 갑자기 멀쩡해집니다. 필름이 얼마나 빨리 흐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지요. 필름은 흐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불빛이 지금 어느 프레임을 비추고 있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질문을 바꾸면 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화관에 앉은 관객은 스크린 속 인물이 진짜로 달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그 인물이 위험에 빠지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하지만 영사실에 올라가서 필름을 손에 들고 보면 거기엔 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씩 다른 자세로 서 있는 정지 사진 수만 장이 나란히 붙어 있을 뿐이에요. 달리기는 필름에 없습니다. 달리기는 관객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층층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리학이 진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흐름을 받는 감각기관이 없다면, 그러면 이 생생한 느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저는 지금 분명히 시간이 가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거야 뻔하지 않냐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고 다음 순간을 경험하고 그 순간들이 줄줄이 이어지니까 흐름을 느끼는 거라고요. 지금이라는 게 계속 갱신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라는 게 세상에서 그냥 도착하는 물건이라고 가정하셨어요. 세상이 지금을 배달해주고 나는 받기만 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뇌과학이 아주 불편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아, 이건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지루하고 물리적인 배선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발가락으로 책상 다리를 툭 찼다고 해봅시다. 발가락에서 일어난 신호가 신경을 타고 척수를 지나 뇌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 거리가 어른 기준으로 대략 1m 반 정도 되지요. 신경 신호는 빛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아주 느려요. 그래서 이 여행에 수십 밀리초, 그러니까 천분의 몇십 초가 걸립니다. 반면에 여러분 눈이 그 장면을 보는 건 어떨까요? 눈은 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신호가 갈 거리가 몇 센티미터밖에 안 돼요. 훨씬 빨리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야 합니까? 여러분은 발가락이 부딪히는 걸 눈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순서가 어긋나야 정상이에요. 화면과 소리가 어긋난 영상처럼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툭 하는 순간에 딱 아픕니다. 동시에요. 완벽하게 하나의 사건으로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뇌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늦게 오는 신호를 기다렸다가 먼저 도착한 신호를 잠시 붙잡아두고 둘을 나란히 놓고 하나의 장면으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은 세상에서 도착한 게 아닙니다. 뇌의 편집실에서 조립되어 나온 완성품이에요. 그것도 이미 지나간 재료로 만든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은 언제나 조금 늦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확실하게요. 여러분은 평생 단 한 번도 진짜 현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건 언제나 방금 편집이 끝난 과거의 요약본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목소리를 듣고 계시죠? 그것도 이미 지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필름릴로 돌아가 봅시다. 영화관에서 여러분이 보는 그 매끄러운 움직임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름에는 뚝뚝 끊긴 정지 사진들만 있어요. 초당 24장쯤이요. 그 사이사이는 그냥 검은 공백입니다. 셔터가 내려와서 화면이 아예 깜깜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깜깜함을 못 봅니다. 뇌가 매끄럽게 이어 붙여버리니까요. 스크린에는 없는 부드러움을 뇌가 만들어서 채워 넣는 겁니다. 붕어빵 아주머니가 틀을 휙휙 뒤집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눈에는 아주머니 손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망막이 실제로 받은 건 몇 장의 스냅 사진 같은 신호들이에요. 그 사이를 이어 붙여서 곡선을 만든 건 여러분의 뇌입니다. 손의 궤적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결론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시간의 흐름은 감각이 아닙니다. 서사입니다. 뇌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아주 잘 만든 이야기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 뇌가 편집을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우리 머릿속 사정 아닙니까? 저 바깥의 진짜 우주에서는 시간이 멀쩡하게 흐르고 있을 텐데요. 뇌가 몇십 밀리초 늦게 본다고 해서 우주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아주 정당한 반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진짜 물리학으로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바깥의 시간은, 뇌와 상관없는 그 우주의 시간은 정말로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모두의 직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같은 방에 있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든 제가 팔짝팔짝 뛰든 우리 둘의 1초는 똑같은 1초입니다. 복도를 전력으로 달린다고 손목시계가 갑자기 미쳐 날뛰진 않잖아요. 여전히 1초, 2초 똑같이 셉니다. 이건 정말 뻔한 이야기 같지요.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무대라고 가정하셨어요. 배우가 무대 위에서 뛰든 눕든 무대 자체는 안 흔들린다는 전제요. 무대와 배우는 별개라는 전제. 뉴턴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놀라울 정도로 옳았어요. 다리를 놓거나 버스 배차 간격을 맞추거나 붕어빵 익는 시간을 재는 데는 이 사고방식이 기가 막히게 잘 작동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상대성 이론을 꺼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자연은 여기에 아주 큰 함정을 하나 파놨습니다. 무대와 배우 중에 한 배우가 무대랑 뒤에서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우 이름이 빛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달리는 고속열차 지붕 위에 서 있습니다. 안전은 잠시 잊으시고요. 손에 테니스공을 하나 들고 열차가 가는 방향으로 있는 힘껏 던집니다. 여러분 눈에는 공이 적당히 빠르게 날아가요. 그런데 승강장에 서 있는 사람 눈에는요, 열차 속도에 던진 속도가 더해져서 훨씬 빠르게 보입니다. 아주 상식적이지요. 속도는 더해집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배운 덧셈이에요. 자, 이제 공을 주머니에 넣고 손전등을 꺼냅니다. 열차가 가는 방향으로 스위치를 딸깍 팝니다. 빗줄기가 팡 하고 뻗어나갑니다. 열차 위에 여러분은 그 빛이 1초에 2억 979만 킬로미터 남짓, 그러니까 언제나 똑같은 그 속도로 멀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 승강장 사람은 그 빛을 더 빠르게 봐야겠죠? 열차 속도를 더해야 하니까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주가 우리 얼굴에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하나 날립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면요, 승강장 사람도 정확히 똑같은 속도를 봅니다. 1초에 1km도 더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덜컹거리는 열차 위에 있든 우주선을 타고 있든 가만히 서 있든 우주는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빛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속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마주 달려가는데 우리 사이가 좁혀지는 속도가 조금도 빨라지지 않는다는 소리랑 비슷한 겁니다. 뇌 구조가 부서지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걸 곰곰이 씹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고 했죠. 재료가 딱 2개뿐입니다. 거리하고 시간. 자, 그러면 논리를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저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둘이 계산한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답이 고정되어 있는데 조건이 달라졌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변해야 합니까? 재료가 변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빛의 속도가 절대 안 변한다면 변할 수 있는 건 거리와 시간뿐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아주 극단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움직이는 여러분의 시간을 늘려버리고 여러분의 공간을 쪼그라뜨려 버립니다. 그래야 계산이 맞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겪는 1초는 제가 겪는 1초와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시간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시간은 고무줄입니다. 빛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쭉쭉 늘어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시간이라는 무대가 배우 하나 때문에 휘어졌습니다. 무대가 배우를 위해 모양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무대가 아니지요. 그냥 또 하나의 배우입니다. 여기서 필름릴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만약 시간이 진짜로 흐르는 강물이었다면 그 강물의 유속은 하나여야 합니다. 강 하나의 유속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건 강물이 아니에요. 이건 필름에 가깝습니다. 필름 위에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다른 한 줄이 제 인생인데 두 줄의 길이가 애초에 다르게 인쇄되어 있는 거예요. 흐르는 속도가 다른 게 아니라 새겨진 길이가 다른 겁니다. 아시겠나요? 강물 그림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걸 필름 그림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그냥 수학자들 종이 위 말장난 아닙니까? 내 진짜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자, 그럼 아주 짧게 현실로 내려오겠습니다. 지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지도 앱을 켜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골목, 어느 모퉁이에 서 있는지를 소름 돋게 정확히 짚어주는 그 파란 점이요. 그 점이 뜨려면 여러분 휴대폰은 지구 궤도를 시속 14,000km쯤으로 도는 위성들과 계속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위성 안에는 아주 정밀한 원자시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위성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빠르게 날고 있죠. 방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빠르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위성은 지구 중력이 약한 높은 곳에 있어서 또 다른 어긋남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성 시계와 여러분 주머니 속 시계는 하루에 몇십 마이크로초씩 어긋납니다. 100만 분의 몇 초요? 에이, 100만 분의 몇 초 가지고 뭘 그러냐고요? 빛이 100만 분의 1초 동안 300m를 날아갑니다. 그 어긋남을 아인슈타인의 계산으로 매일 보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위치의 오차는 하루에 10km씩 쌓입니다. 10km요. 내일 아침이면 지도 앱이 여러분 집이 앞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우길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은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붕어빵을 사러 갈 때 켠 그 지도 앱은 시간이 고무줄이라는 사실 위에 목숨줄을 걸고 매달려 있습니다. 우주는 자기가 이상하게 굴겠다고 우리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아요. 우주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거기에 시계를 맞출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게 간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이라는 건 누구 겁니까?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너무 뻔한 질문 같지요. 뭔가는 벌어지고 있겠죠. 별이 태어나거나 죽거나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고요. 안드로메다는 250만 광년쯤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빛은 250만 년 전에 출발한 옛날 빛입니다. 그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저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는 분명히 있다고요. 내가 여기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무는 바로 그 순간에 안드로메다에서도 뭔가가 정확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빛이 늦게 올 뿐이지 사건은 동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류 문명 전체가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거대한 투명 시계가 하나 걸려 있어서 온 우주가 그 시계에 맞춰 째깍거린다는 믿음이요. 우주를 식빵처럼 싹둑 잘라서 이건 지금이고 저건 나중이라고 나눌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이걸 의심조차 안 합니다.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주 깊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이라는 게 온 우주가 공유하는 하나의 얇은 면이라고 가정하셨습니다. 우주 전체를 가로지르는 단 하나의 칼자국이요. 그 칼자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러분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험 하나로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십니다. 옆에 친구가 한 명 같이 서 있어요. 두 분은 어깨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듯 걷습니다. 시속 4km쯤이요. 붕어빵 봉지 들고 걷는 그 속도요. 자, 이 순간 여러분 두 분의 지금은 같습니까?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알려주는 답은 이겁니다. 아니요, 다릅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은 어긋납니다. 그런데 이 어긋남에는 아주 고약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어긋남의 크기가 거리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여러분과 친구 사이는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우니까 두 분의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0억분의 1초에 10억분의 1쯤 어긋나겠죠. 아무 의미 없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250만 광년입니다. 그 거리를 곱하면요, 여러분이 그냥 걷기 시작한 것만으로 여러분의 지금 안드로메다와 친구의 지금 안드로메다가 며칠씩 어긋납니다. 며칠이요. 산책 속도로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여러분이 안드로메다 쪽을 향해 걸으면 여러분의 지금은 친구의 지금보다 안드로메다의 미래 쪽으로 밀립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과거 쪽으로 밀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류장에서 몸을 휙 돌리는 그 순간 안드로메다에서 함대가 출발했는지 아직 안 했는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걸음 하나가 250만 광년 저편의 지금을 며칠씩 흔들어 놓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이건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드로메다에 영향을 준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초능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기에 아무 짓도 못합니다. 신호 하나 못 보내요. 이건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이라는 칼자국이 애초에 여러분 거였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하나 걸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 다른 각도로 그어놓은 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우주에 공통된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못 찾은 게 아닙니다. 물리학이 그런 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리를 아주 꼼꼼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파인만은 숨겨진 전제를 하나하나 뜯어내는 걸 무엇보다 좋아했고 애매모호한 말로 얼버무리는 걸 정말 싫어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애매하게 넘어가지 맙시다. 전제 하나. 여러분의 지금 안드로메다에서 어떤 별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그 폭발은 지금 벌어지는 실제 하는 사건입니다. 존재합니다. 전제 둘. 친구의 지금 안드로메다에서는 그 별이 아직 멀쩡합니다. 폭발은 사흘 뒤의 일이에요. 친구에게 그 폭발은 아직 안 일어난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친구는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같은 정류장에 서 있어요. 한 분은 걷고 한 분은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실제하는 사건이 친구에게는 아직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똑같이 옳습니다. 물리학은 둘 중 누가 더 옳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우주에는 이 다툼을 판결해줄 심판이 없습니다. 정지해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남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 폭발은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에도 있고 친구의 미래에도 있어요. 누가 언제 그것을 지금이라고 부르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건은 존재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이 누군가의 미래라면 그 미래는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방향을 바꿔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있는 어떤 사건이 지금 이 순간 저 멀리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건 실제하는 과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도 이미 있는 겁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고 미래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름 릴이 완성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발견했습니까?
지금이라는 칼자국이 사람마다 다른 각도로 그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칼자국이 각도를 바꿀 수 있으려면 자를 대상이 이미 통째로 거기 있어야 합니다. 아직 안 만들어진 걸 어떻게 자릅니까? 여러분이 붕어빵을 이 각도로 자르든 저 각도로 자르든 붕어빵 전체가 먼저 존재해야 자를 수 있잖아요. 반죽 상태인데 대각선으로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한 프레임씩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필름 전체가 이미 감겨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각도로 그 필름을 가로질러 지금이라는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걷기 시작하면 그 선이 아주 살짝 기울어져요. 가까운 곳에서는 아무 티도 안 납니다. 하지만 250만 광년 저편에서는 그 기울기가 며칠 어치로 벌어집니다. 필름은 가만히 있고 선만 기울어진 겁니다. 이 그림을 물리학에서는 블록 우주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4차원 덩어리로 통째로 존재한다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아주 정직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블록 우주는 상대성 이론이 강하게 지지하는 해석입니다. 아주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쪽에 서 있어요. 하지만 이건 확정된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다만 똑같은 방정식을 놓고 다르게 해석하는 훌륭한 물리학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진짜로 흐른다고 보는 진영도 있어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널리 지지받는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지 다툼이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갔을 겁니다. 애매한 걸 확실한 척 파는 게 가장 나쁜 짓이라고 그는 자주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강력한 반박이 하나 떠올랐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반박이 정말 좋습니다. 좋다, 필름이 다 있다 치자. 그런데 왜 나는 어제를 기억하고 내일은 기억 못하는데 필름이 다 똑같이 존재한다면 양쪽이 대칭이어야지. 왜 한쪽만 캄캄한데? 명심하세요. 이 반박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직관은 즉시 대답합니다. 그거야 시간이지. 시간이 한 방향으로 가니까 과거랑 미래가 다르지. 시간에 화살표가 박혀 있으니까.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향이 시간 자체에 들어있다고 가정하셨어요. 그런데 물리법칙을 직접 뜯어보면 아주 당황스러운 게 나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구대 위에서 공 2개가 딱 하고 부딪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거꾸로 돌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어느 쪽이 거꾸로 돌린 거고 어느 쪽이 정방향인지 맞히실 수 있습니까? 못 맞힙니다. 아무도 못 맞춰요. 두 영상 모두 물리법칙을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어느 쪽도 이상하지 않아요. 원자 하나하나 수준의 기본 법칙들은 거의 전부 시간을 뒤집어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방정식 안에 여기가 미래다라고 알려주는 화살표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물리학 교과서를 밤새 뒤져도 지금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화살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커피잔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유를 한 방울 톡 떨어뜨립니다. 우유가 스르륵 퍼져나가면서 하얀 소용돌이가 생기고 조금 있으면 전체가 연한 갈색으로 섞입니다. 이 영상을 거꾸로 돌려볼까요? 즉시 들통납니다. 그렇죠? 연한 갈색 액체에서 하얀 우유가 스스로 뭉쳐서 한 방울로 모여 위로 톡 튀어 오르는 장면. 이건 누가 봐도 거꾸로입니다. 3살짜리 아이도 압니다. 자,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유 분자 하나하나는 전부 시간 대칭인 법칙을 따릅니다. 개별 충돌은 거꾸로 돌려도 멀쩡해요. 그런데 그 분자들을 아주 많이 모아놓으니까 갑자기 방향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냐고요? 경우의 수 때문입니다. 붕어빵으로 가봅시다. 아주머니가 반죽을 붓고 팥을 쏙 얹습니다. 이 순간에 팥은 한가운데 얌전히 모여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열심히 저어봅시다. 반죽이랑 팥이 뒤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얼룩덜룩한 갈색 반죽이 되죠. 이제 반대로
얼룩덜룩한 반죽을 계속 저어서 팥이 다시 한가운데로 딱 모이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자연이 팥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경우의 수 때문이에요. 팥알들이 한가운데 모여 있는 배치는 몇 가지 안 됩니다. 반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배치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아요. 거의 모든 배치가 흩어진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마구 저으면 압도적으로 많은 쪽으로 갑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그 법칙이요. 그런데 이건 사실 법칙이라기보다 셈법입니다. 확률이에요.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간다. 그것뿐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건 시간이 아닙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실 시간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필름의 한쪽 끝이 유난히 정돈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아주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팥이 한가운데 딱 모여 있는 상태로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흩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름의 한쪽 끝이 반죽이고 반대쪽 끝이 다 익은 붕어빵인 겁니다. 필름 자체에는 방향이 없어요. 다만 양쪽 끝의 생김새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날카로운 반박에 답해 봅시다. 왜 우리는 어제를 기억하고 내일은 기억 못할까요? 기억이 뭡니까? 기억은 흔적입니다. 뇌 속에 남은 물리적인 자국이에요. 자국이 남으려면 뭔가가 정돈된 상태에서 덜 정돈된 상태로 바뀌면서 흔적을 새겨야 합니다.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부으면 틀 모양이 반죽에 남지요. 그런데 그 반대는 안 됩니다. 다 익은 붕어빵이 반죽에 자국을 남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한쪽 방향으로만 생기는 이유는 엔트로피가 한쪽으로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건 시간이 그쪽에서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쪽이 더 정돈되어 있어서 흔적이 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생긴 게 아닙니다. 기억이 한쪽으로만 쌓이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겁니다. 순서가 우리 생각과 정반대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이야기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필름리를 다시 보세요. 필름의 왼쪽 끝은 아주 단정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수선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프레임을 집어들어도 그 프레임 안에는 왼쪽 프레임들의 흔적만 새겨져 있어요. 오른쪽 흔적은 없습니다. 필름이 어디로 흐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인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필름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흐른다고 느낀다면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잠깐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금쯤 여러분 속이 꽤 불편하실 것 같아서 먼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다 엉망진창인 거 아닙니까? 내 지금이 저 사람 지금이랑 다르고 미래가 이미 있고 시간은 고무줄이고, 그러면 우리는 각자 다른 우주에 갇혀서 사는 겁니까?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공포에 빠지실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요. 우주가 기묘한 건 맞는데 무법천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자연은 여러분의 일상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겹으로요. 첫 번째, 보호막부터 볼까요? 왜 우리는 이 난리통을 평소에 전혀 못 느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에요. 우주적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답답할 만큼 느린 존재입니다. 빛의 속도에 비하면 우리는 땅바닥을 기어가는 거북이보다도 느려요.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의 뇌가 무시해버리는 건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투명한 방울 안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울 안에서는 모든 게 완벽합니다. 손목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심장은 쿵쿵 뛰어야 할 속도로 뛰고 생각도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느린 화면으로 움직인다고 절대 느끼지 못해요. 이건 오직 바깥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이건 원근법과 똑같습니다. 저기 1km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손톱만 하게 작아 보이죠. 손가락 2개 사이에 쏙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 사람 몸이 진짜로 쪼그라들었다고 기겁하며 구급차를 부르지는 않잖아요. 거리 때문에 생긴 효과라는 걸 아니까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시간지연은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원근법일 뿐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호막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에요. 미래가 이미 있고 지금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순서도 뒤죽박죽인 겁니까?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올 수도 있나요? 여기서 직관은 겁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이 사람마다 다르다며.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순서가 뒤집혀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린다고 가정하셨어요. 그런데 우주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원인은 반드시 결과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빛의 속도에 아무리 가깝게 날아가도 식탁 위에 찻잔이 바닥에 닿기 전에 쨍그랑 깨지는 장면은 우주가 두 쪽이 나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알림이 먼저 울리는 일도 절대 없고요. 붕어빵이 다 익은 다음에 반죽이 부어지는 장면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기가 정말 우아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뭘 확인했습니까? 지금이라는 칼자국이 사람마다 기울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그 기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정하는 게 바로 빛의 속도예요.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칼자국을 빛의 속도가 정해놓은 선 너머로 눕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건 사이에 빛이 오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우면, 다시 말해 한쪽이 다른 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면 그 두 사건의 순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절대 안 뒤집혀요. 반대로 순서가 뒤집힐 수 있는 사건들은 애초에 서로 아무 영향도 못 주는 사이입니다. 여러분과 안드로메다처럼요. 순서가 흔들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주는 아주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흔들려도 되는 것만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건 절대 안 흔들려요. 우주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두고 서로 투닥거리는 건 너그럽게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뭐가 먼저 일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현실은 아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부르며 소중히 여기는 그 경험이 바깥에서 강제로 주입된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우주가 맺고 있는 아주 내밀한 1대1 관계요. 곱씹어 보면 이거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필름릴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영화 필름에는 프레임들이 순서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 순서는 필름 자체에 물리적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영사기를 빨리 돌리든 천천히 돌리든 거꾸로 감든 프레임의 순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건 필름의 구조니까요. 인과율이 바로 그겁니다. 필름의 구조예요. 불빛이 어떻게 지나가든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필름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아주 이상한 상상 하나를 같이 해보시죠.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잠깐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깥이라는 말이 이상하다는 거 압니다. 우주 바깥이라는 장소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잠깐만 봐주세요. 영사실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린 앞이 아니라 뒤로요. 필름을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자리로요. 자, 거기서 우주를 내려다 봅니다. 뭐가 보일까요? 졸졸 흐르는 시간 같은 건 안 보입니다. 그 대신 아주 거대하고 아주 고요하고 완벽하게 멈춰있는 조각상 하나가 보입니다. 4차원짜리 조각상이요. 얼음처럼 정지해 있어요. 소리도 없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공룡들이 있고 저 반대쪽 구석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전부 각자의 자리에 떡하니 있어요. 동시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그 조각상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입니다. 아주 긴 선이요. 한쪽 끝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조그맣고 쭈글쭈글한 아기요. 거기서부터 선이 시작됩니다. 그 선을 따라가면 처음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 가방을 맨 아이가 있고 첫 출근하는 청년이 있어요. 누군가를 아주 오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잠을 자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아침도 있고요.
어느 겨울 저녁에 붕어빵 봉지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도 거기 있습니다. 그 선은 계속 이어져서 반대쪽 끝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굵은 실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통째로요. 여러분은 그 실 위에 한 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실 전체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스스로를 점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주 얇은 지금 속에 갇힌 점이요. 그 점이 필사적으로 앞으로 밀려가고 있고 뒤쪽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급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다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필름을 손에 들고 보면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사라지고 있는 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선입니다. 그리고 저 조각상 안에는 여러분의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여러분의 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선 옆에 아주 오랫동안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선이 있습니다. 어떤 선은 잠깐 스쳤다가 멀어지고 어떤 선은 수십 년을 나란히 갑니다. 어떤 선은 여러분 선보다 먼저 끝나기도 합니다. 먼저 끝난 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은 거기 있습니다. 조각상 안에요. 지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모든 프레임이, 손을 잡았던 모든 프레임이, 그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불렀던 모든 프레임이 필름 위에 고스란히 인쇄된 채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건 상대성 이론에서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까 그 정류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이 누군가의 미래라면 그 미래는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도 누군가의 지금입니다. 저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어느 오후가 지금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안에서 그 오후는 살아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정말 천천히요. 그리고 여기서 파인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파인만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는 입자가 여기서 저기로 갈 때 하나의 길만 따라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입자가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전부 한꺼번에 놓고 그것들을 다 합쳐야 답이 나온다고 봤어요. 하나씩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째로 놓고 보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파인만은 이미 필름 전체를 손에 들고 보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기가 막히게 잘 작동했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정확한 이론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주는 전체를 통째로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말이 되는 물건입니다. 한 프레임씩 볼 때보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당연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좋다, 조각상이 있다 치자. 필름이 다 있다 치자. 그런데 그러면 그 필름 위를 지나가는 그 불빛은 뭔데? 왜 나는 하필 여기에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야?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물리학이 대답을 못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세상에서 제일 두꺼운 물리학 책을 펼쳐보세요. 상대성 이론 방정식, 양자역학 수식, 뉴턴의 법칙들을 밤새도록 들여다보세요. 그 어디에서도 지금이라는 녀석을 설명하는 구절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한 글자도요. 물리학의 방정식들은 어제와 내일을 차별하지 않아요. 오늘이라는 무대를 콕 집어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건 자연계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화살표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필름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프레임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순서로 인쇄되어 있는지, 왜 그런 모양인지 전부 설명해요. 그런데 램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그 불빛이 어떻게 저 차가운 구조물을 피가 끓고 눈물이 나는 생생한 경험으로 바꿔놓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 모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도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파인만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데 아주 당당했습니다. 답을 모르는 채로 사는 게 틀린 답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는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여기서 모른다고 말하겠습니다.
정직하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간은 여러분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여러분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 긴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는 아주 무서운 그림 하나를 들고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강물처럼 흐르면서 모든 걸 쓸어간다는 그림이요. 그 그림에서는 과거가 사라집니다. 어제 웃었던 그 순간이 물살에 떠내려가서 다시는 못 만나는 곳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무서워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우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씩 확인한 게 뭡니까? 첫째, 시간이 흐른다는 문장은 물리적으로 무의미했습니다. 흐르는 속도를 물으면 문장이 무너졌으니까요. 둘째, 흐름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은 인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지금은 뇌의 편집실에서 조립된 물건이었어요. 넷째, 온 우주가 공유하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류장에서 한 걸음만 걸어도 안드로메다의 지금이 며칠씩 어긋났으니까요. 다섯째, 그러니까 미래는 이미 있고 과거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섯째, 과거와 미래를 가른 건 시간이 아니라 경우의 수, 그러니까 팥이 흩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이 6개를 한 줄에 꿰면 무엇이 남습니까? 지우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필름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영화관에 앉아있는 관객은 방금 지나간 장면이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스크린에서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영사실의 필름을 보세요. 그 장면은 지금도 릴에 감겨 있습니다. 물리적으로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램프가 지금 다른 곳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든 순간이 시공간이라는 구조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면 잃는다는 건 지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겪은 그 눈부시게 행복했던 오후는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뼈에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 사람도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웃던 프레임은 자기 좌표 안에 흠집 하나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을 더 이상 비추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러분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죠. 발밑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사실 착각에서 나온 거였어요. 우리는 시간이 우리를 떠밀고 간다고 생각해서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떠밀지 않았습니다. 떠미는 강물 자체가 없었어요. 있는 건 이미 완성된 필름 한 통과 그 위를 지나가는 조그맣고 따뜻한 불빛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저녁에 붕어빵을 하나 사서 종이 봉투에 담아 들고 걸어간다고 해봅시다. 손끝이 따뜻하고 봉투 안에서 김이 푸스스 올라오고 첫 입을 베어 물면 겉은 바삭하고 안은 뜨겁죠. 예전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 순간도 곧 지나가겠지. 아깝다. 그런데 이제 아시잖아요. 그 순간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프레임은 우주라는 필름에 지금 인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비추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장면은 영원히 그 자리에 새겨진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도 그 붕어빵과 그 김과 그 따뜻한 손끝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오늘 만드는 모든 순간은 모래성이 아닙니다. 조각입니다. 한번 새겨지면 우주가 두 쪽이 나도 지워지지 않는 조각이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늦잠을 잘까봐 알람을 맞추고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시계를 보면서 조급해하겠지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빛이니까요. 불빛의 일은 프레임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불빛이 하는 유일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점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여러분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들도 전부 선이고 그 선들은 저 거대한 조각상 안에서 여러분 선 옆에 지금도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물리학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이랑 알림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30분 가까이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와 주셨다는 건 여러분이 파인만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태도를 이미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뻔해 보이는 것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그런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하고 물어보는 태도요. 그게 물리학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오늘 하루의 모든 프레임은 이미 우주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웃은 순간도 별것 아니라고 흘려보낸 그 평범한 저녁도 전부 거기 있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우주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은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프레임을 비추면 되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